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021년 2차 순경 채용시험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변경 전에 마지막 시험이라서 이 시험에 사활을 걸고 보신 분이 많았을 텐데 예상했던 대로 쉽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내용 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 문제도 해설해드리고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우선 그 어렵게 느껴졌던 요소가 일단 지문이 좀 길었고요. 그리고 최신 판례 지문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일단 21년 올해 지문도 등장했고 그리고 3개년으로 넓혀보면은 13개 정도가 등장을 했거든요. 거기서 5개년으로 넓혀보면은 한 15개, 16개 이제 요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은 다음에 시험을 준비할 때도 최신 판례는 당해나 아니면 바로 직전뿐 아니라 조금 더 넓혀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최근에 이제 정권 교체 그리고 대법관 교체와 맞물려 가지고 중요한 판례 변경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변경된 판례가 꽤 나오기도 했지만 나올 게 많이 남았어요. 뭐 배임죄에서 그 업무 관련 배임죄가 아니라 당사자의 거래 관련 이 배신 행위를 배임죄로 규율하던 기존의 판례 입장이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거든요. 많이 변화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담보 관련한 배신에서 이제 대법원이 사건 올라오는 것마다 이거 이제 배임죄 아니다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정리하셔야 되고 명신탁 그 판례도 아직은 추재는 안 됐지만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건 항상 1순위이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판례 변형 문제도 조금 출제가 됐고요. 특별법상 그 성범죄 죄수 문제 이것도 까다로우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 책 안에 있기는 한데, 근데, 좀 맞추셨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학설 문제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학설 말고 거의 뒤통수를 치듯이 이제 정범과 공범의 구별, 학설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 한 문제 가지고 당락에 영향은 미치지 않으니까 크게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될 정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번이 좀 까다로웠는데 여기 죄수론, 박수 문제인데 실전에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제끼셔야 돼요. 제끼고 끝까지 일단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 판단해보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거를 풀 것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과목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제 요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죄수론 문제에서 요거 풀어내야지라고 오래 막 걸리셨으면 5번하고 8번에서 시간 많이 잡아먹으신 분들은 전체 시험에서 좀 악영향을 이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문풀할 때 항상 이런 거 이제 넘기라고 계속 잔소리도 하고 위력을 많이 행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11번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 85점, 요 정도 85점에서 좀 잘 보면 90점 요쯤 되면은 다른 과목이 받쳐준다는 전제하에 합격 가능권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 미끄러져서 뭐 85점, 75점 뭐 요 정도라도 다른 과목이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합격하는 데는 뭐 합격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 제가 제 카페에 들어오는 방법 적어놨습니다. 네이버에서 카페 클릭하시고 장지혁 형사법 검색하셔서 이제 거기다가 뭐 후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그쪽 올리시면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게 보기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서 바로 해설 빨리 올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했으니까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겁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포괄이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1번 딱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셨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지금은 해설이니까 전부 다 한번 봅시다. 자, 일단 2번 같은 경우에 활동 있잖아요. 폭처법, 여기인데, 폭처법이든 형법이든 범죄단체 조직죄에서, 조직 등에 대해서 조직 가입 활동.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그대로 수업 시간에 그냥 배운 범죄는 합헌이니까 배웠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이건 합헌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조금 움찔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요게 판례 결론이 요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지 여부, 요게 허위사실 공포죄에서 요 경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않는다. 그래서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에 반한다라고 하면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지지하는지 마는지 그거는 나의 경력은 아니잖아요. 내가 뭐 무슨 대학을 나왔는가, 뭐 내가 뭐 예전에 국회의원에 뭐 몇 대 국회의원이었는가 뭐 이런 것만 나의 경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 누가 나를 좋아해? 뭐 이게 나의 경력은 아니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4번은 아주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음주운전은 요거 법원에서 별로 안 좋게 보니까 합헌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워낙 많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요 판례는 이제 투아웃 제도 이제 그거였죠. 쓰리아웃 제도. 지금은 투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리아웃으로 제도가 변경이 됐어요. 뭔 얘기냐면 음주운전을 3번 이상 3번째 걸리면은 가중처벌 벌금도 1,000만 원, 2천만 원, 그 1,000만 원대로 올라가고 그리고 징역도 2년에서 5년 사이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넣어놨는데 행위자는 구법하에서 음주운전 2번 하고 법 개정된 후에 음주운전 1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신법 너 쓰리아웃이야 라고 하니까 행위자가 그걸 나한테 적용은 안 된다라고 주장한 거죠. 근데 법원에서는 법상 음주운전 2번 한 놈이 1번 더 걸리면 이걸로 처벌하면 되는 거지. 뭐 꼭 개정법 이후에 음주를 3번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핵심적으로 보면은 형벌불소급 쟁점이라기보다는 유추해석 금지 쟁점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 어쨌든 정답 1번이고요. 2번입니다. 자, 갑은 상해 의사로, 폭행의 의사로. 상호 의사 연락 없이니까 동시범이죠. 같은 날 같은 장소 30분 간격에 이를 때렸고 이로 인해 상해 결과가 발생했고요. 그러나 A 상해 결과 밝혀지지 않았다. 인과가 입증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자, 이는 동시범의 문제로 형법 19조 아닌 형법 263조 적용되어야 한다. 맞죠? 이 263조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인데 폭행치상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상해치사 그리고 폭행치사 여기까지 적용되고 제가 여기서 같이 말씀드렸죠. 살인죄는 안 된다. 그리고 강간치상도 안 된다라는 것까지 딱 정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2번 보시면은 의례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이니까 이거는 인과가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 있는 대로 있는 놈은 기수, 없는 놈은 미수 이렇게 되겠죠. 갑은 상해 고인데 상해 못 발생시켰으니까 상해 미수 맞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자, 폭행했다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폭행을 안 한 걸로 봐야겠죠. 그래서 동시범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독립행위 경합범에. 그리고 4번 만약 갑에게 상해가 아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사망의 결과 발생했더라도 요거에 의해서 263조가 적용이 되죠. 요거랑 주의하실 게 애초에 살인고의로 들어갔으면 263조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건 살인죄, 살인미수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런데 결과가 사망이다라는 거는 이제 263조로 확장 해석해서 적용을 하죠. 자, 3번입니다. 고의와 과실에서 채권자 A, 채무자 갑의 신용상태 인식하고 있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돈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가 못 갚을 거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핵심적인 상황을 속이지 않는 한 이거는 사기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인정이 되려면은 변제의사 능력이 없는데 변제의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돈을 빌려주게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용도를 말했으면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관계에 있었는데 근데 그 용도를 숨겼다. 예를 들어서 뭐 도박 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가 사고 나서 급하다 돈 좀 빌렸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못 갚을 걸 예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건 사기 아니다 이런 결론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3번의 정답은 2번이었죠. 그 정범의 고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고 이제
그 정범의 행위가 이제 어떤 구성 요건을 실현시킨다. 이제 요 정도 관련 인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 요것도, 전기 배선. 잘 읽어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전기 배선이 건물 구조 일부를 이루고 있으면은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 전기 배선은 임차인이 직접 했다. 그러면 소유자는 잘 모르겠죠. 그리고 소유자 입장에서 임차인이 이제 나갈 때 요거 철거하고 나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차인도 주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자, 갑은 A와 함께 술을 마시고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 중단한 상황에서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A의 팔을 갑자기 잡아 끌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그러니까 갑이 있고 A가 있는데 둘 다 취했는데 A가 더 많이 취한 거죠. 그래서 A는 고개가 푹 꺾여져 있는데 근데 이제 무단횡단하면서 갑이 A의 팔을 확 잡아 당기니까 A는 당기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사고 나가지고 A가 사망해버렸다. 그러면은 갑이 아무리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쥐가 데리고 가니까 A의 안전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왜 무단횡단을 해갖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이 A의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피해자의 승낙 문제고요. 자, 1번은 동거 중인 A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A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한 경우. 형법에서는 요거죠.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요거를 묵시적 동의로 보는 거죠. 물론 성범죄에서는 좀 다릅니다. 성범죄에서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대법원의 경향은 성범죄는 가급적 유죄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그래서 근데 여기 이 절도죄 같은 경우에 알고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동의로 본다라는 거.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자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갑과 그것을 점유 관리하고 있는 A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건물에 침입했다. 그러면은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동의를 안 하겠죠. 너 들어오지 마. 너 미워. 이런 상황이니까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맞죠? 그리고 자 요거는 3번 같은 경우에는 공모, 교통사고, 가장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승낙을 하고 상해를 가한다. 그러니까 둘이 보험금 타먹자하고 이제 갑과 을이 있고요. 을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이제 상해보험 같은 거 신나게 가입해놓고 그리고 갑이 이거 딱 짜가지고 을을 차로 치는 거죠. 그럼 을이 다쳤어요. 그러면서 보험금 받아가지고 을도 먹고 갑도 나눠 먹고 이제 이런 게 보험 사기죠. 그런데 이렇게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을은 사기죄가 되죠. 그리고 갑은 사기죄에다가 뭐도 되냐면은 상해죄까지도 된단 말이에요. 을 상해했으니까. 요 상해죄 문제입니다. 자, 갑은 그렇게 주장하겠죠. 아니, 을이 동의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을이 한 상해에 대한 승낙, 동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은 상해죄까지도 책임을 지겠죠. 조금 올려야겠군요. 자, 그런 다음에 요것도 꽤 많이 중요한 판례가 출제가 됐죠. 4번 보시면은 갑은 자신의 아버지 A 소유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 일체 위임받아서 매도한 후 갑자기 A가 사망하자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A가 자신에게 인감증명 발급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했다. 라고 하면은 이게 그거예요. 추정적 승낙 쟁점인데 이게 갑이 A가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 승낙 추정은 안 되고요. 여기서는 만약에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승낙했을 것이 명백한 경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했죠. 이거 알았으면 100% 승낙했을 거다. 요 정도가 돼야 판사님이 사후적으로 남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야 있었을 거다. 있었다라고 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거니까 요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거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면은 사망 이후에 사망자 명의의 뭐 인감증명서 그거 발급하면은 처벌받는다고
써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가서 한번 봤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승낙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5번이 이제 이번에 어려운 문제였죠. 한번 이게 가볍게 전반적으로 쭉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시험이, 요 순경 시험이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겠다라는 거를 또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기억입니다. 정범, 공범 구별 중에서 구성요건상 실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하는 자가 정범이고, 그래서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구성요건에 기여하는 자를 공범. 그러니까 구성요건적 행위를 스스로 하는 자가 정범. 형식적 객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간접정범은 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의사지배해가지고 범행을 범하도록 하기 때문에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겠죠. 이 입장에서는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니은 스스로 구성요건상의 정형적 행위를 한 자만을 정범으로 보는 제한적 정범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자, 제한적 정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정범만이 가벌적이다. 이런 논의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범이나 방조범, 여기서는 31조가 교사범, 32조가 방조범이죠.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원래 처벌 안 하는데 법을 굳이 만듦으로써 처벌한다. 그래서 이건 형벌을 확장하는 사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입니다. 정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정범, 공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공범. 의사설입니다. 이제 주관설적 입장이죠. 따르면 청부살인업자는 여기 보세요. 학설을 몰라도 여기 앞에선 의사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스스로 모두 수행. 그러니까 요거는 객관설적, 요 위에서 말하는 형식적 객관설적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뭐 항상 정범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앞뒤가 애초에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의사설에 따르면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범이다.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공범이다. 이렇게 해야 최소한의 문장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모르면 통박으로라도 찍어야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디귿은 X예요. 디귿은. 그리고 리을. 자, 자기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정범이고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다. 그러면 좀 제3자를 위하여 대놓고 나오네요. 그러면 공범이 된다 맞고요. 자, 행위지배설. 이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이 지위에 기하여 피이용자를 수중에 두고 도구처럼 그의 의사를 조종시고 이러면은 간접정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게 한다면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정범이 된다.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공동정범 문제고요. 갑이 A를 살해하고자 치사량의 독약을 넣고 사라진 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을이 독자적으로 A를 확실히 살해하고자 한 번 더 치사량의 독약을 넣어서 A를 마시고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상호간의 의사 연락이 없어요. 이거는 편면적 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이 안 된다라는 거, 그 얘기죠. 그래서 공동정범 성립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그리고 2번 갑이 강도살인의 의사로 먼저 A를 살해한 직후 갑은 강도해서 살인해야겠구나 해서 먼저 A를 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강도살인 범행은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강도질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을이 이를 보고 갑의 양해 하에 절취의 의사로 참가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공모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사 연락이. 그래서 갑은 A의 지갑과 현금을 가져왔으니까 갑은 강도 살인이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을은 시계와 금반지를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사망 후에 했기 때문에 뭐 점유이탈물 횡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망 후에 그 죽인 놈이 가져갈 때는 사망자의 점유가 조금 더 인정된다는 관점에서는 뭐 절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가 되니까 요거는 뭐 판례가 명확히 판단한 부분 뭐 그런 거는 없으니까 일단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죄명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더라도 을은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요것도 좀 어려웠던 지문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 강도살인 범행은 끝나진 않았죠. 그런 다음에 이 갑이 기수가 되기 전에
합류를 했으니까 이 승계적 공동정범 인정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갑이 하던 범죄가 한 덩어리의 범죄다. 그러면은 기수되기 전에 합류하면, 뭐 계속범 같은 경우엔 종료되기 전에 합류하면 전체 범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도살인죄처럼 결합범이나 뭐 아니면 뭐 이제 이렇게 가분성이 있는 범죄에서 뒤에 합류했다라고 하면은 뒤에 범죄만 인정한다라는 게 판례는 뭐가 있냐면은 그 희로뽕 연속제조 사건 포괄일죄의 이제 범행 중간에 개입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제 요 판례가 있었죠. 그리고 요거는 굳이 말하자면 이제 학자분들이 학설에서만 주장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출제가 돼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거 이제 강도살인은 고의범이고, 그리고 이제 요 나중에 합류한 을은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 요 정도의 고의만 있지 살인에 대해는 고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요거는 동그라미라고 찍는 게 맞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자, 쭉 해서 조직의 두목으로서 지시를 받고, 얘네는 행동대원들이 잔챙이들 두목을 지시를 받고 상대 조직을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으나 차량을 탑승하던 중 이거 큰일 났는데 해가지고 범행에 휘말리기 싫어서 조용히 혼자 빠져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이거 그 무심천 그 롤러스케이트장 고 판례죠. 그래서 시라소니파랑 파라다이스파가 이제 붙는데 이제 야 오늘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갖고 몰래 빠져나가서 택시 타고 집에 간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모관계 이탈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착수 전에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두 가지를 상황이 있습니다. 실행 착수 전에 이탈했으면은 만약에 그놈이 공모 주도자라면 자신이 기여한 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서 빼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공모 주도자나 아니면 본질적 기여를 한 자가 아니라 그냥 잔챙이다 라고 하면은 이탈행위만으로 공동정범에서 빼줍니다. 요렇게 딱 공부를 해놓으셔야죠. 제가 수업 시간에는 요렇게 말씀드리죠. 공모관계 합류하고 이탈하고 해가지고 착수 전에 그리고 착수 이후에 그리고 기수 이후 혹은 종료 이후에 이제 그렇게 정리해서 탁탁 해놓으시면 요거는 공식대로 돌아가는 영역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공동정모의 성립한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라서 3번이고요. 4번 조직의 보스 반대 조직의 보스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 상황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이제 을이 가서 살해를 했다.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이건 뭐 문제가 아니죠. 이거 딱 공모 공동정범 인정 판례죠. 사무실에 가서 기다린 그 사건. 자, 7번 부작위범입니다. 가장 적절한 곳 고르는 거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관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경매 절차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러면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이 되죠. 틀렸죠.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는 거래상 고지 의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것이 기망으로 인정되는 사안이고, 고지 의무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거래를 맺지 않았을 것임이 사회통념상 명백한 경우, 그러니까 그거 말했으면 100% 계약 안 했을 것이다 라고 판사님이 판단하는 이제 그런 사정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 거래에서 여관이 20년 된 건물인데 19년이에요. 이 정도 얘기한 거,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매 절차 진행 중인 사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경매가 진행돼서 경락이 되면은 그 새로 경락받은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하면 쫓겨나거든요. 그리고 보증금도 못 받아요, 그 사람한테. 보증금은 원래 임대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원래 임대인이 자기 소유 건물이 경매가 될 정도라면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개털입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그 사기죄에서 기착처취, 그러니까 기망, 착오, 처분행위, 상대방의 재산 혹은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 취득, 여기서 기수를 인정하고 실제 손해, 여기까지는 요건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도 맞닿아 있는 겁니다. 사기 기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면은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취득하면 기수가 되고, 설사 나중에
돌려줬다, 뭐 갚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형량에서만 참작을 하는 거지 범죄 성립 여부에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도록 해석하는 것도 다 요런 취지가 있는 거죠. 어쨌든 1번 틀렸고요. 2번은 이거 그 아들 낳는다는 시술이죠. 근데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시술행하고 약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했다. 그럼 사기죄로 처벌이 되죠. 그럼 2번이 딱 정답이잖아요. 이때도 바로 넘어가야 돼요. 3, 4번 실전에서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도 판례 사안이죠. 자, 공사대금을 안 주니까 이를 받기 위해서 그냥 원래 있었던 건축 자체 치우지 않은 경우, 요 정도로는 이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불법성이 크지 않아요. 이거는 불법성이 만약에 돈 받으려고 아예 거기다가 막 뭐 새로운 건축 폐기물 같은 거 만들어서 산처럼 쌓아놨다. 그러면은 그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판례에서는 요 정도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봤죠. 자, 그 다음에 4번 무조건 튀어라 사건이죠. 자, 경찰이 지명숙매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요게 부작위로 직무유기란 거죠. 그리고 오히려 갑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요거는 작위로 범인 도피 죄를 범했는데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자기에 의한 범행만 인정하는 거죠. 법 적용한 이제 상황이니까. 그래서 둘 다 처벌된다 해서 이거 틀린 거고요. 이것도 틀린 거고. 자, 8번입니다. 이게 어려웠죠. 하나하나 봅시다. 자, 임의적 감경 사유 존재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서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의 하한만이 아닙니다. 상하한 모두 2분의 1 감경하는 게 법률상 감경 방법이죠. 니은. 그리고 자, 경합범에 대해서 38조 1항 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가한다. 동시적 경합범 사안이죠. 그래서 경합범은 기본적으로 범죄가 달라요. A 범죄, B 범죄에 대해서 지금 동시에 심판하는 상황이니까 A 범죄와 B 범죄 행위도 다르고 범죄 후에 뭐 그런 정상 같은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A 범죄는 이제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사죄도 하고 보상도 했다. 근데 B 범죄는 보장도 안 하고 내가 안 했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장량감경 해준다. 요거는 반성을 안 했네, 안 해준다. 이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법정형 하한이 설정된 형법 37도 후단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이죠. 근데 형법 39조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 이때는 형법 55조 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틀렸고 유기징역 그 경우에는 형기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것도 최신 판례죠. 그래서 19년 최신 판례인데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거는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동시적 경합범에 흡수가중 병과의 혜택을 줄 수 있었는데 못 주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법에서는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했을 때는 형량이 얼마나 나왔을 것인가 고려해서 조금 깎아줘라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임의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감경을 할 때는 결론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취지를 고려하면 동시적 경합범과 똑같은 형으로 이제 최대한 똑같은 형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미만으로 깎아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이거는 그냥 임의적 감면 규정에 놨고 임의적 감면은 이제 법률상 감경에 대한 그런 2분의 1 규정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고 만약에 사후적 경합범이 동시적 경합범보다 형이 조금 더 세더라도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판례는 후자를 취했어요. 그래서 사후적 경합범에서 형을 깎아줄 때도 2분의 1만 깎아줄 수 있다라고 최신 판례에서 판단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자, 그리고 리을입니다. 이건 20년도 최신 판례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은 특가법 범죄에 적용되고 그리고 형법상의 누범 가중도 해야 됩니다. 판례가 그렇게 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둘 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이건 또 틀렸고요. 그런 다음에 미음. 자,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 이건 이제 헌재 판례입니다.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도교법을 적용하고 다시 누범 가중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은 그 음주운전에 대한 그 판례의 입장, 그거를 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음주운전은 그렇게 예쁘게 봐주지 않는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억해 놓으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사안들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9번입니다. 자, 죄수, 적절하지 않은 것. 요것도 이제 21년 최신 판례입니다. 여기서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니까 돈 받고 부정환행이 해야 되는데 돈 받고 부정환행이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또 받았다. 그리고 부정환행이 또 했다라고 하면은 합쳐가지고 포괄일죄로 처벌하라 라는 판례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요것도 약간 어려운 판례였죠. 이거는 결론 외워두셔야 돼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으로 봤습니다. 실체적 경합으로. 그래서 그거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자, 요것도 최신 판례입니다. 요것도.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요거는 근데 읽어보면 나와요. 제3자 뇌물수수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구성요건 모두에 해당한다. 그러면 상상적 경합이다. 큰 문제는 없죠. 요것도 우리가 많이 검토를 했었죠. 저랑 공부 같이 하신 분들은 이 3개년 최신 판례 거기다 플러스 2 해가지고 5개년 최신 판례 보고 또 최신 판례 또 한번 보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4번은 늘 나오던 겁니다. 자, 폭행이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됐다. 그러면은 흡수가 안 된다고 봅니다. 업무방해죄의 전형적 수단이 폭행이면은 흡수라고 봤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업무방해죄 전형적 수단이 폭행이 아니니까요. 이거 뭐랑 비교해서 공부하시냐면은 폭행으로 감금을 했다. 그러면 요거는 흡수된다라고 보죠. 전형적인 수단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말 나온 김에 정리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강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감금이 이어진다. 이게 판례 여러 개를 묶어놓은 건데, 자, 폭협은 흡수된다라고 보죠. 근데 폭협으로 감금을 하면 요거 흡수됩니다. 근데 감금 수단으로 강도를 하면은 요거는 상경입니다. 강도가 메인 범죄가 되겠고요. 그런데 강도 이후에도 감금 계속 이어졌다. 그러면 이제 상경이 아니라 실경.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유사한 판례가 강간에도 있고 유인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요런 판례, 요런 판례, 요런 판례, 뭐 이런 거를 제가 묶어 놓은 거니까 요거 잘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넘어갑시다. 약취유인죄. 자, 미성년 자녀 부모 동거하면서 모 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 일방의 어떤 폭행 압박 힘을 행사함이 없이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양육 환경이 더 나은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한 경우. 이거는 그 베트남 이제 그 베트남에서 온 베트남 처녀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자가 이제 뭐 집을 잘 돌보지 않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 고향으로 갔다. 그래서 이거는 약취유인 아니다. 이렇게 맞죠. 그런 다음에 2번 판례도 많이 나오죠. 자, 부모 강도범행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여 여기가 포인트.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 배제된 경우에는 강도죄만 성립할 뿐 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아예 부모한테 폭행을 가해서 쫓아내고 부모를 그 집에서 쫓아내고 그 자신의 이제 그런 지배 상태를 확립했다라고 하면 성립할 수도 있지만 요 사안은 강도범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분리된 거기 때문에 약취죄까지는 인정할 필요 없다라고 본 사안이죠. 자, 그리고 3번 쭉 가서 요게 정답이죠. 요 약취죄에서 폭행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억압할 정도일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이건 이제 망나니 아빠 사건이죠. 엄마가 교통사고 사망해서 망나니 애비가 이제 미성년자를 외할아버지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배상금 문제로 외할아버지랑 아빠 애비라고 칭하겠습니다. 이제 둘이 이제 분쟁이 나오니까 애비가 생각을 한 거죠. 애를 내가 데리고 있으면 배상금을 내가 많이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애를 자기가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잘 데리고 학교도 보내고 밥도 먹이고 있는데 애를 강제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키우면 몰라. 보아원에 갔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고아원에 처방을 놨어요.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제가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자, 그리고 11번입니다. 강간과 추행에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21년 최신 판례, 변경된 최신 판례죠. 미성년자 위계관음죄가 예전에는 이제 그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판례 이론을 확립하고 성관계하면 50만 원 준다 이제 그랬는데 안 준 사건이나 아니면은 뭐 채팅으로 유인해가지고 모텔에서 심신미약자 성관계한 이제 그런 사건들에서 다 인정을 안 했는데 이제 판례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간음 과정에서 위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위계간음죄가 성립한다라는 거. 요 간음 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대해서 속였더라도 이 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최근에 대법원의 입장은 성범죄에서는 엔간하면 유죄 쪽으로 그렇게 판례가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거나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하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이 그때 얘기도 하셨죠. 그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써가지고 아니 1심하고 2심에서 그 증거조사 다 해가지고 성범죄 무죄 판단했는데 왜 대법원 가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냐고. 그래서 아니 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이 그렇게 이제 자기 평판이나 이제 그런 걸 걸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대법원의 현재 입장이 이게 그렇게 정상적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향을 좀 알고 있자라는 거. 그런 다음에 니은도 그런 차원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니은도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요러면 뭐 심신상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 판단 능력,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에 있었더라도 심신상실 맞다, 한거블록 맞다, 이제 이렇게 보는 그 대법원의 경향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좀 쉽죠. 그런 다음에 여기 디귿도 요거 최신 판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 직장 안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거, 예를 들어서 사장이랑 비서다라고 하면 딱 떨어지죠. 근데 요 판례, 최신 판례인데 요거는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남자 학생이 이제 그 알바를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편의점 점장이 면접을 보고 그런 다음에 또 뭐 얘기가 잘 됐는지 둘이 술을 한잔 하러 갔어요. 그런 다음에 술 먹고 점장네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점장네 집에 가가지고 너 일하고 싶냐 그러면서 눕혀갖고 막 뒤에서 막 만지고 막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이제 뭐 성적인 이런 교섭도 좀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은 점장도 남자였다는 거. 점장도. 어쨌든 추행이죠. 추행인데 여기서 이 알바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거기 그 가게 점장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남이지 뭐 아저씨고 싫음 말고 그런 건데 이제 또 한편으로 피해자 측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만 내가 채용될 수 있다. 이제 요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이거는 꼭 대법원의 경향을 그 결론과 연관지어서 공부하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유죄! 그리고 자 리을입니다. 요것도 최신 판례에서 다시 한번 언급했던 겁니다. 요 사건은 이제 저기 광명시 소재 호텔에서 미성년자 여고생 나이 되는 미성년자와 이제 성인 남성이 조건 만남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몇 번 조건 만남 했었고 그리고 그때는 뭐 둘이 마약을 투약하고 그리고 이제 성관계를 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항문에 그 물호수를 꽂고 막 이제 이랬던 이제 그런 사안이었죠. 어쨌든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미성년자 13세 1319 미만의 사람 그리고 심신미약자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미음 보시면요. 요것도 까딱하면 속습니다.
강간할 목적으로 자고 있는 A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했죠. 근데 A가 깨어서 으악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사촌 여동생네 집에 이제 갔던 그 사건이죠. 강간의 실행의 착수 인정되지 않아.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현행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요거는 준강간죄의 실행 착수는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자, 그다음에 12번입니다. 자, 요거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한 사실 발설하게 되었다. 그러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요 명예훼손죄의 고의에서는 판례가 좀 이게 명예를 깎아내릴 생각으로 약간 의도성이 있었는가, 목적의 개념 그 요소를 조금 고의에다 집어넣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니은은 최신 판례였어요. 자, 요거는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거, 이거 결론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연성 인정된다라고 봤습니다. 요거는 결론을 모르면 그 기존에 있던 판례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이제 병실에서 이제 학교 폭력 당해가지고 병실에서 학생 누워 있고 그 학부모랑 친구 있는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뭐 합의 좀 해달라고 이제 가서 얘기하다가 합의 안 해주니까 저것이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만 그 얘기했던 이제 그 판례랑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디귿입니다. 요것도 이제 최신 판례 20년입니다. 20년 최신 판례입니다. 쭉 해가지고 한번 이제 보시고 요거는 비방할 목적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요런 총학생 회장 출마 자격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리을도 요것도 우리가 검토했었죠. 기레기 사건이죠.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레기는 무죄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 맞는데, 근데 이제 이게 논란이 많은 사건에 요 한 이슈 기사를 올리면서 제품을 엄청 옹호하고 그리고 그 네티즌 댓글란도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이제 사람들이 비판을 한 거죠. 그 정도는 이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게 본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고 13번 업무방해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 자신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논문 실적을 이제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렇게 제출했으면 업무방해죄 된다라고 봤어요. 다른 논문만으로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업적 평가 결과를 왜곡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정답이 1번이죠. 팍 넘어갔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키워드 충분히 심사.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충분히 심사 했는데도 못 밝혔으면 그 위계 때문에 이제 업무가 어그러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논문 대필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 쭉 보시면은 뭐 제목, 주제, 목차, 전체 초안 작성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 내용 약간의 수정만을 가야 제출했으니까 뭐 자기가 별로 한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업무방해죄 인정이 되고요. 자, 4번. 시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실치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 그런데 준비 단계에 불과하고 실제 시험 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위계 업무방해죄의 이제 미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업무가 방해될 위험조차도 없기 때문에 위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수 처벌도 안 하고요. 그리고 이건 위험성이 없다. 이제 그걸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중강도.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단순절도 범인. 처음에 흉기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한 경우에 비로소 흉기를 사용하게 된 경우 단순 강도의 준강도가 아니라 특수 강도의 준강도가 되죠. 요거는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봅시다. 요게 준강도가 절취가 있고요. 절취가 있고 그 다음에 체포면탈 등 목적의 폭행 협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때도 흉기를 휴대했다. 요때 휴대했는데 휴대 안 했다. 요때 안 했는데 요때 휴대했다. 그리고 요때 안 했고 요때 안 했다. 라고 하면은 일단 둘 다 했으면, 둘 다 안 한 거부터 봅시다. 요거는
준 강도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준단순 강도 생각하시면 돼요. 준단순 강도. 근데 판례는 좀 특이하게 단순 강도의 준강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준단순 강도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법리상으로는 맞아요. 준강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준이 앞에 붙는 게 맞습니다. 준단순 강도.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준특수 강도예요. 흉기 휴대 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애매한데 판례는 이렇게 봐요. 체포면탈 목적 폭행협박 당시에 흉기를 휴대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특수강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준 특수강도, 그리고 요거는 준 단순강도. 이렇게 되죠. 요 포인트만 보는 거예요. 요 포인트. 그래서 돌아가 봅시다. 폭행 협박을 가할 때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단순 강도의 준강도가 아니라 특수 강도의 준강도, 준특수 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요거는 5m 가량 끌고 갔다. 날치기는 기본적으로 절도인데 이렇게 그래서 날치기 과정에서 조금의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강도로 변하는 건 아닌데, 요거는 가방끈을 놓지 않은 채 내 가방 사람 살려 어머 내 샤넬백 하니까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가면서 이제 무릎에 상해를 입히니까 끌려가다가 손을 놨죠. 그래서 요게 이제 최여비의 폭행이 행사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강도예요. 강도로 가고 강도 상해까지 넘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요 3번도 요건 판례 외워두셨어야 돼요. 요 강도죄 관련한 죄수는 이 법리에 안 맞는 그런 그 판례도 나오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 놓으시냐면, 준강도에서 절도에서 준강도로 넘어가서 강도상해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포괄 1죄를 인정해요. 절도범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걸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엄청 중요한 판례죠. 준강도의 기수를 언제 기준으로 할 것인가라고 해서, 예전에는 폭협시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는 폭협의 성공 여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는 절취의 성공 여부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이를 두고 도망가려다 가니까 절취는 완성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거는 준강도의 미수범이 되는 거죠. 자, 15번입니다. 이제 횡령죄에서 아이고야, 뭐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아유, 무슨 싸움을 하신 겁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자, 횡령죄 옳은 것은 해서 늘 나오던 판례들이 나왔어요. 1인이 여기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했다. 이게 법률상 점유가 아니라 사실상 점유이기 때문에 이 1인은 부동산에 대한 전체 처분 권한이 없어요. 그냥 일부 지분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처분이 안 돼요.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팝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남의 지분 처분할 수 있으면 저도 뭐 청와대도 팔고 여기 제가 있는 이 건물도 팔고 뭐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처분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처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타인재물 보관자도 아니고 횡령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는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엄청 강조해 드렸는데, 보이스피싱이 이제 판례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거예요.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이 공범인 계좌명인이 개설한 예금계좌로 피해자가 송금 이체한 사기 피해금을 계좌명인이 영득하르사를 인출했다. 그러니까 사기죄 보이스피싱 주범이 있고 보이스피싱 공범이 있는데, 공범이 주범의 뒤통수를 때린 거죠. 근데 이때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안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주범에 대한 횡령죄 이것도 안 돼요. 얘네들은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사기 방조죄만 성립한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요런 구도. 자, 예금 계좌를 빌려줬을 때 사기임을 알고 빌려줬다. 그러면은 사기 방조만 성립해요. 설사 자기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인출을 했더라도 사기 방조죄만 인정되고, 만약에 계좌를 빌려주면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기 방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만약에 요런 게처럼 돈 들어온 걸 자기가 꿀꺽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만 딱 인정됩니다. 그때는 차고송금이랑 구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귿 초중등 교육법 해서 요건 뭐 읽어보시면은 포인트가 여기 딱 나오죠. 관련 법령상 엄격히 제한된 용도. 그래서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 구성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익명조합으로 딱 잡으셔야 되죠. 일반 조합과 익명조합은 달라요. 익명조합은 그 영업자, 전면에 나서는 그 사람의 단독사업체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업자가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15번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1번. 횡령죄에서 오히려 최신 판례가 출제가 안 됐어요. 배임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에 1순위들이죠. 1순위들. 자, 1번. 회사 이사가 돈 빌려주는데 타인이 변제 능력을 상실해서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대여했다. 고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담보를 제공받는 상당한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테 대여해 주겠다. 그러면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업무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 고의가 있어야 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큰 문제 없고요. 3번 보통예금. 여기서는 블라블라블라 해서 요거 보시면 돼요.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 사이에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자,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는 양자 간의 신인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 재산보호 관리 의무가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벌한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법률상의 대리권뿐만 아니라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을 때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배임죄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 17번입니다. 여기도 최신 판례 문제가 있죠. 우선 1번 같은 경우에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는데 일단 그 경매 목적을 경락받아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점유가 맞아요. 완전 적법한 그냥 전혀 문제없는 점유일 뿐 아니라 동시이행 항변권에 의해 대항할 수 있는 점유도 적법한 점유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 경락이는 뭐 자기 잘못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이제 버티고 있다가 이 원래 소유자가 돈 싸들고 오면은 그때 돈 받으면서 점유 넘겨주면 돼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 점유를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 담보를 내가 스스로 걸로 뻥 차는 거니까. 그래서 자,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맞죠? 그리고 2번도 자, 회사의 물건 여기서 이제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점유하거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회사 소유의 물건이다.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 법인 소유 물건이다라고 하면은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무집행행위로 취거 등을 했으면은 그때는 자기 물건으로 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대표이사가 직무집행행위로 했다라면은 회사가 직접 한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물건이 맞죠. 그리고 요 3번, 요것도 제가 계속 강조 드렸는데 17년 최신 판례인데 기어코 나왔습니다. 자, 개설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의 요양급여 비용 채권은 이거는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가 이를 대상으로 강제집행 보전 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개설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했다. 그러면은 이제 요양급여 비용 채권 건보공단에다가 나 환자 치료했으니까 얼마 보전해 주세요라는 채권이 발생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의 채권자도 여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이 의료기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채권이 없는데 뭐. 그래서 객체가 되지 않는다. 3번 드디어 나왔어요. 그 다음에 4번은 계약명의신탁이잖아요. 계약명의신탁. 그래서 여기 명의수탁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 이전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다. 그러면은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결국 부동산 명의신탁, 강제집행, 보전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구도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갑을 있고요. 이건
좀 크게 그려드릴게요. 지워볼까요? 상당히 지우는 방법이 없는 것이네요. 금방 됩니다. 자, 요 강제집행 면탈 구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고요.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 채무부담 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강제집행 면탈이 성립하려면 갑의 재산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그 사건은 이제 갑이 명의신탁자고요. 이제 뭐 A라고 하죠. A가 명의 수탁자가 돼가지고 수탁자, 신탁자. 그래서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글씨가 약간 그런 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 판서만큼 쓰기가 좀 녹록치가 않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 원소유자의 X라는 부동산을 이제 사는 거죠. 갑이 A한테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이 원소유자 B한테 가서 이 부동산 사가지고 네 명의로 좀 등기해 놔라 라고 하는 그런 계약 명의신탁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할 때 여기가 이제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원소유자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선의인가 악의인가, 여기서 선의는 착한 마음 아닌가 아시죠?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은 원소유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요 둘 간의 거래를 유효하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B가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X 부동산의 소유권을 A가 X의 소유권 A가 취득하는 겁니다. 물론 이 둘 사이에는 뭐 부당이득 반환이나 이런 관계가 남겠지만 어쨌든 부동산은 A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는 남의 재산이지 갑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집행 면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은 이 거래가 보호가치가 아이고야 악의가 제가 이걸 반대로 썼네요. 여기가 몰랐다고 여기가 알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 거래 보호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소유권이. 그래서 원소유자 수유로 그대로 남아있고 이 등기는 이제 말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원소유자가 여전히 취득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을 입장에서는 남의 거기 때문에 강제집행이고 면탈이고 뭐고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판서를 더 이렇게 설명을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엉덩이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18번입니다. 1번도 최신 판례예요. 1번은 20년도 최신 판례인데 1번 사건은 이거 너무 어설퍼서 그런 거예요. 이거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제 그 중국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한 그 사건인데 20년도 최신 판례에서 콘도미니엄 입주민들 모임 이제 요거 키워드로 잡으시고요. 이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한매를 작성했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조악하고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조죄가 성립하려면은 일반인들 오신 가능성이 있는 정도. 그러니까 위조로 콩밥을 먹이려면은 사람들이 속을 만한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너무 어설프면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화 뭐 위조 같은 경우에도 진짜 돈같이 보여서 사람들이 속을 정도면 나쁘죠. 근데 뭐 위조라고 만들었는데 무슨 뭐 부루마블 뭐 화폐보다도 더 못해. 그러면은 이건 뭐 애들 장난이지. 오히려 처벌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연결해 주시고요. 2번 많이 나오는 판례죠. 요거 그 경유증표 사건. 요거는 이제 그 원본을 돈 주고 사가지고 요 고소장 위임장에다 항상 하나씩 이제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아예 복사하면 안 돼요. 아예.
그 원본 그 자체로 행사해야 되고 복사하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요거 경유증표 복사하는 게 위조고 그거 붙여서 제출했으면 행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여기서는 문서 명의자로부터 문서 작성 권한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문서 작성했다. 그러면 뭐 위조죄, 빼박이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이 요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요것도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요거는 제가 꼭 한번 설명 드려야겠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요. 제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잘 보세요. 이쪽에 이제 공무원이 있어요. 권한 공무원이 있고요. 권한,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 보조 공무원이 허위 내용의 문서를 기한을 합니다. 결재를 신청해요. 결재를 신청해서 공무원이 자기 명의의 문서에 허위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결재를 했다. 아이고, 이렇게 딜레이가 생기지? 오늘 여러모로 쉽지 않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허공작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고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조 공무원한테는 허공작의 간접 정범이 성립합니다. 요게 딱 판례가 이제 인정하는 그 구도죠. 근데 아까 그 사안은 뭐냐면 공무원 아니고 보조 공무원 외의자인데 일반인 편하게 이렇게 지칭하겠습니다. 일반인이 공무원한테 허위 내용의 신청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이 그게 허위임을 모르고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례 사안 중에 그게 있었죠. 그 허위 내용의 공사 실적을 제출해가지고 그 허위 내용이 들어간 공사 실적 증명서를 이제 딱 만들도록 했어요. 갑당 명의로 만들었죠. 요럴 때 일단 검찰에서 허공작의 간접 정범으로 첫 번째 기소했어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허공작 간접 정범. 요거는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안 된다. 여기 이유는 이제 그거예요. 이 보조 공무원은 권한 공무원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게 뭐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반인은 공무원을 어떻게 이용 조종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 이용 불가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판례가 뭔 얘기를 했냐면은 if 그 문서가 공문서 중에서도 공정증서 원본에 해당 시 우리 법제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요거를 만들어 두고 있잖아요. 공원불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대법원 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입법자가 요런 일반인의 허위 신청에 의해서 공무원이 모르고 공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을 때 그 문서가 공정증서 원본이라면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외의 것들은 애초에 처벌하지 않으려고 만들지 않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상황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검찰에서 이걸 어떻게 조질까 해가지고 이제 공문서 위조의 간접정범 요걸로 기소했는데 요것도 안 된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위조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가 나와야 돼요. 명의인의 의사에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명의인 의사에 반하는 문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공무원은 자기가 물론 속긴 했지만 자기가 요런 내용의 공사 실적 증명서를 써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서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뭐 명의인 의사에 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위조의 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간접 정보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 일반인의 허위 신청액은 이 허위 공문서 이제 허위 내용의 문서 공문서 작출 행위는 그 문서가 공문서 중에서 공정증서 원본에 해당할 때만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로 처벌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처벌 못한다라는 게 현재의 결론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엄청 중요해요. 뭔가 딜레이가 걸리고 있습니다. 잘 끝낼 수 있을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됐네. 19번입니다. 여기 뒤에는 이제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1번, 자, 공무원의 직무, 그리고 직무에 관한 주 해서 직무 관련성 뇌물수수죄,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암기하라고 한 거 여러분한테도 두 문자 알려드릴게요. 자, 그 뇌물죄, 직무 관련성 없는 거, 자, 이렇게 서울대 병원 교수의 주사 교과서는 해운정책 연수생과 직무 관련성 없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제가 또 커피빈 가서 만든 두 문자입니다. 자, 여기 직무 관련성, 이쪽에서는 직무 관련성 없는 판례, 이제 그것만 딱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 의사 관련 판례가 두 개 있었죠. 그래서 그 의사가 돈을 받았는데 공무원으로서 받은 게 아니라 의사로서 받았기 때문에 왕진과 관련해서 받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건 직무 관련성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교수, 대학 교수인데 연구 용역 목적으로 받은 거, 그거는 이제 그 공무원, 그 국립대 교수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그 국립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교수로서의 지위로 받은 거니까 직무 관련성 없다. 근데 여기 주사, 이 주사는 인젝션이 아니라 이제 그 검찰 주사, 법원 주사 이런 그 두 개 사건이죠. 그래서 법원 주사는 판사님의 양형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직무 관련성 없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검찰 주사 사건은 그 자기 팀이 아니라 다른 팀 검사실에서 담당하는 사건이라서 직무 관련성 없다라고 봤는데 주사로 하시고요. 교과서 문교부 문교부 직원이 그 교과서 내용 검토 관련해서 돈 받았는데 교과서 내용은 편저자의 저자의 업무이지 여기 공무원들은 관여할 수 없다라고 봤고요. 여기 해운정책, 이게 이제 요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연수생, 그 산업연수생, 외국인 산업연수생과 관련해서 정보과 경찰이 돈 받았는데 그거 관련성 없다라고 본 사건.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국회의원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이제 돈 받고 자료 주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국회의원은 이제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익을 위해서 행위를 해야지. 이렇게 특정한 이익 집단을 이제 위해서 행위를 하고 돈 받고 이제 이런 거는 뇌물죄로 받습니다. 그다음에 3번도 최신 판례예요. 3번도. 그래서 요거 그 새우젓 사건인데 키워드는 새우젓 이걸로 딱 잡으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쪽에 공무원이 있고 여기 새우젓 사장님이 있어요. 새우젓 사장님. 아유, 좀 버벅대지 좀 마라. 거의 다 왔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한 명이라고 이제 해보죠. 이게 요렇게 한 다음에 아니 잠깐만. 바꾸고 싶다. 근데 잘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여길 공무원으로 하죠. 여기 새우젓 사장님입니다. 세사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공무원이 요 새우젓 사장님한테 내가 지정하는 주소로 선물 보내줘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우젓을 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제3자 뇌물 제공 요 구도잖아요. 그런데 요 판례가 특이한 게 이거예요. 이거는 여기 수뢰죄를 인정했고요. 여기 직뢰죄를 인정했고 제3자 뇌물제공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수뢰죄와 직뢰죄가 반드시 그 금품 등이 요 사이에서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구도는 요 새우젓 사건은 이렇게 받고 이렇게 주는 건데 그런 수고로움까지도 여기 새우젓 사장님이 해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수뢰죄와 직뢰죄지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4번도 제가 마지막에 제가 꽤 강조드렸는데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자, 사교적 의뢰의 형식, 이걸 주의하세요. 사교적 의뢰 형식. 사교적 의뢰 형식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무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있냐, 없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교적 의뢰 형식을 갖췄더라도 직무상 대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뇌물이 되고, 그리고 사교적 의뢰 형식인데 그게 사교적 의뢰 범위 내에 있다. 직무 대가 성질이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게 그거예요. 명백하게. 예, 교분상의 필요로. 저쪽에서 축의금 3만 원 줘서 나도 축의금 3만 원 줬다. 요즘 3만 원 주면 욕먹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은 뇌물죄가 아니다라고 봤죠. 그래서 이제 정답을 4번으로 빡 찍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번, 요것도 최신 판례죠. 18년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밤에 계속 행패 부리고 막 노래 크게 틀고, 그래서 새벽 뭐 3시에 이제 노래 틀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어떻게 했는가? 밖에서 두꺼비집 내렸죠. 두꺼비집 내리니까 이제 안에서 노래가 끊기죠. 전기를 차단하니까. 그리고 나서 경찰관이 다시 가서 문 열어주세요 하니까 문이 쓱 열리는데 안에서 칼 들고 나왔죠. 그래서 요게 이제 쟁점은 과연 경찰관이 출동해가지고 밖에서 두꺼비집 내리는 게 적법한 직무집행이 되느냐 문제였는데, 법원 입장은 그거죠. 이게 그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사후에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위 당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직무집행 적법성 인정되고,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성립한다로 가야죠. 1번 빡 정답이죠.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이제 뭐 옛날 늘 나왔던 판례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행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연구실적 심사 기준을 강화하자고 하는 거는 업무를 방해하는 쪽이 아니라 업무를 잘 되게 하는 쪽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뭐 이건 전혀 문제 없어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경찰관 만취한 상태에서 시동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갑 발견하고 음주 측정 내리세요 하니까 운전 안 했어요 다투고, 그러면 블랙박스 제 확인하자. 그러니까 쫄린 거죠. 그래서 바로 튀는 거죠. 와다다다 튀어서 경찰관도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이제 앞을 딱 맞고 어디 가세요 하니까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적법한 직무집행이죠. 이거 대법원까지 싸운 거는 제 생각에는 변호사한테 당했다. 이거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당한 거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갑이 허위 매매계약서 영수증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에, 이때 법원이 어떻게 봤냐면은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허위 자료 제출하거나 허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원은 그런 사실이나 주장이나 증거의 진위를 밝혀야 할 직무상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위계공직방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결론 잘 알아두시고요. 야, 이거 참 쉽지 않네요. 정말 길고 제가 뭐 늘 이렇게 해설을 하지만 이번 거는 정말 빡셉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쉬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공부를 뭐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재충전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형법이 좀 더 중요해지고, 이제 문제도 40문제 중에서 28문제가 형법, 이거 12문제가 이제 그 형소법이 되는 형사법으로 이제 출제가 될 테니까 공부를 좀 더 철저히, 좀 더 열심히 이제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